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단과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뭐 좀 거시기 하지만 어쨌든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하고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1, 3월달 출제이론 완성반 정치학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좀 하자면 일단은 이제 정치학은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출제가 됐던 거는 좀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가 재작년부터 약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보니까 일반 사회보다는 다른 과목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교육학뿐만 아니라 뭐 수학 과목, 뭐 출제 뭐 패턴이 바뀌고 뭐가 다 뒤집어졌다. 지금 그래서 학원 쪽에 뭐 적중한 사람도 없다. 뭐 난리가 났던데. 근데 사실은 작년에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쎄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느낌에는 출제진이 다 바뀐 것 같았고 그 앞에 해의 문제를 보면 그 2년 전의 문제를 보면 뭔가 패턴이 바뀌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규칙성이 발견돼요. 이거는 이제 영업 비밀이니까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걸 사실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올해 뭔가 좀 변화가 있겠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치는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출제진을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 문제가 한 번씩 가다 법이나 정치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수능 출제를 해야 될 사람들하고 이게 임용을 출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예요. 근데 이게 수능 출제로 다 옮겨가 버리면 임용 출제할 수 있는 출제진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반 사회 쪽은 사실 정치가 이상했던 게 정치를 출제할 사람을 제대로 확보를 못한 이유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과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거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엽적인 거. 그래서 이걸 사실은 교재를 잘 정리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거고 독해를 하면 문제가 없었던 건데 문제는 독해를 안 하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책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처럼 무슨 특별한 책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적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정치학의 주 내용은 정치학자들이 사실은 부르주아 입장에서 쓴 책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부르주아 입장에서 부르주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꾸 접근하셔야 돼요. 평민과 대중의 입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치적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재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것들이 이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예전에 행정고시 2차 준비할 때 그때 이제 한참 만들어놨던 서브 노트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행정고시 준비하던 제자들이 2차 준비할 때 제 책을 보고 공부하기도 마무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종 논문과 각종 책들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이렇게 단군화를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90에서 한 95% 커버를 합니다.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제가 분위기 보면서 그거는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때 다시 한번 보완을 좀 할 겁니다. 자, 정치학 강의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12주차로 되어 있지만 12주차는 모의고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설 연휴는 우리가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 휴식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휴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온라인 강의들이 쭉 올라져 있는데 이 무료 온라인 강의는 사실은 학생들 요청에 의해서 제가 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했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별거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학 특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쓴 교재가 훨씬 더 내용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셔도 충분한 내용이라는 걸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정치학 기출 동향을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 정치의 개념과 본질이 한번 출제가 됐는데 이게 이스턴 이야기가 한번 출제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스턴 이야기는 교육론 시간에도 했고 교과학론 시간에도 했죠. 예, 그때도 했는데 어쨌든 이스턴 이야기 한번 출제가 됐고 정치 사상이 출제가 좀 될 시기가 됐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23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출제가 안 된 지가 좀 제법돼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론하고 정치 권력론은 사실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되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항 같은 경우 출제하신 분은 이거는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 가지고 응용해서 하면 가능했던 문제들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어디냐면 정치 이데올로기 바로 밑에 있는 민주주의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게 정치 발전인데 그 정치 발전의 과제가 시험의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당과 선거제도, 정부 형태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순위로 중요한 게 이익 집단과 통치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나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정치 문화,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 문화론이 여전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빼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70년 전, 8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아직도 교과서에 실어 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여론과 언론, 이것도 역시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그러면 출제가 되는 거는 결국 이익집단,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 통치 구조론 파트.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국제정치가 좀 중요하다고 2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국제정치가 나왔죠.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맥락이 아니고 같은 맥락이었어요. 뭐였냐면 23년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국제기구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였어요. 23년도가. 그런데 24년도가 되면 뭘 물어보냐면 국제기구 유엔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독해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같은 맥락이었고 국제기구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에 같은 맥락에서 2년 연속 출제가 됐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 그 얘기인데 올해는 사실 국제정치가 출제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출제자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올해 형태와 같은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가정은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출제진을 어떻게 확보하냐 문제인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제가 정치 교수라 하더라도 출제자가 들어오라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왜냐하면 문제 내고 싶은 것도 못 낼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파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본론에 들어가서 마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정치학의 기초적 특성 및 이론에 관한 부분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정치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초점 맞추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앞 시간에 했던 우리가 법학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죠. 인간들이 모여서 집단을 만들었다. 그럼 집단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각종 갈등들이 생기죠. 그 갈등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배분의 문제,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를 행위로 보든 제도를 보든 결국 이 희소한 가치를 어떻게 공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 공적 해결 수단. 저는 정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뿜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뿜빠이다, 정치는. 그래서 배분을 해주는 공적인 결정 과정.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배분의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사회에 인간들이 모여 살면 이런 희소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치의 불가피성은 뭐냐면 정치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필요한 수단이자 행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필요한 수단이고 행위인 이유가 뭐냐? 방금 이야기했던 갈등 때문이죠. 집단을 이루어 사는 인간들의 어떤 갈등.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치는 인간 사회 현상입니다. 인간 사회가 존재하면 정치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하게 되면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주먹 쥐고 싸우겠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뭐 하겠어요? 후회하겠죠. 내가 왜 싸웠지? 그러면 이제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뭐지? 정치입니다. 말로 하는 싸움이죠. 정치는 희소한 가치를 뿜빠야 하는 건데 정치는 말로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치 핵심이 뭐예요? 토론입니다. 토론. 토론과 토의.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치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행위였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여기 나온 대로 토론을 통해 해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주시민성 교육에서 토론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싸우자. 자, 그래서 이래 공론장의 행위였는데 그러면 정치의 대상 원래 뭡니까? 공적 관심사는 뭐가 주 내용이었죠? 공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일. 무슨 말이냐? 여성과 어린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다리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 그 다음에 국방의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공적인 일을 주로 다루었던 게 정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개인적인 것, 사적인 걸 우리가 프라이버시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로마에서는 이걸 부를 때, 그리스에서 부를 때는 오이코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공적인 걸 퍼블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퍼블리카에 대응되는 대표적인 개념이 뭐냐면 포리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 이래서 공적인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에 대한 어떤 권리, 인권이 발전하면서부터는 공적인 관심사의 핵심이 뭐로 바뀌냐면 바로 인권으로 바뀝니다. 인권으로 바뀌니까 공적인 것에 대한 것과 사적인 것을 정치 영역에서 구별할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는 주관적인 권리인 사적인 권리인 인권과 그 다음에 공적인 어떤 모든 일들을 같이 다룰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사회의 정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뭐 예를 들면 간호사들한테 뭔가 법을 개선해서 권리를 주는 것, 이것도 역시 개인적이면서 공적인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사들한테 약을 지금 현재 판매를 할 때 의사들의 처방전을 필요로 하게 만든 것, 이것도 역시 엄청난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뭐가 되는 거죠? 공적이면서 사적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대사회는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린 정치학의 어떤 주류 결론은 뭐냐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라즈웰입니다. 라즈웰은 이러한 희소한 가치를 뿜빠야 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지가 정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약사들이 약의 조제권을 어떻게 투쟁을 통해서 아니면 정치관의 압력을 통해서 얻는 행위, 이게 정치가 되는 거죠. 노동자들이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근로기준법을 개선해서 이득을 얻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실주의 정치학은 다양한 집단들, 그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결집시켜서 공익화시키고 그 공익적인 투쟁과 논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분받는 과정, 이게 이제 현실주의 정치학이 설명하는 정치에 대한 설명 방식이에요. 이 설명 방식이 바로 뭐냐면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라즈웰과 이스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죠? 정치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뭐가 들어가죠? 정치 과정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의사들이 약사들이 그 약사들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이 모든 행위들 정치 과정이잖아요. 그 정치 과정을 통해서 분파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현실주의 정치학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라즈웰은 정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왜 문제냐면 일단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희소한 가치는 뭐예요? 예를 들면 국가의 예산으로 치면 예산의 할당 금액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여성과 청소년, 아동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돈이 얼마나 가느냐 이 문제예요. 자, 이게 바로 희소한 가치죠.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꿈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친구가 꿈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의사가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의사라고 한 직업도 어떻게 되어 있죠? 희소한 가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제도화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제도 인정하기 싫어. 나 의사 할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제 기업을 하는 거죠. 기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이 친구 잡아가죠. 뭐죠? 권력이 작동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문제는 뭐냐면 왜 잡아가는 거예요? 너는 복종을 안 했어. 희소한 가치를 분명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분파를 해놨는데 너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복종을 안 하고 어떻게 했지?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을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권력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대표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국민들은 복종을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권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폭력적이면 안 되죠.
폭력이 되면 독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뭘 통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권력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민주적으로 행사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권력, 이걸 우리가 권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국가가 무언가를 의사결정을 내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지? 복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가 내포되어 있다.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가 내포된 상태에서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정치의 의미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석을 해놓은 게 정치 개념 분석 여기입니다. 그래서 희소한 가치는 뭐냐, 누가 분배를 결정하느냐, 거기 옆에다 적어놔야 되겠지. 지금 현재는 누가 결정하죠? 왕이 아니고 귀족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대표.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민주적으로.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 그죠? 분배 결정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필요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분배 결정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 복종이 담보돼야 됩니다. 복종이 담보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이 정치 권력은 민주적으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단순하게 암기를 하시지 마시고,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도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분배를 결정하는 힘, 결국은 정치 권력이 근원이 된다는 거, 이거죠. 그런데 정치 권력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치 권력은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치 권력을 집행하는 자,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부르죠? 정치 엘리트, 국가, 정부 이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이 정치 권력의 관계는 결국 뭐지?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기본입니다. 지배와 복종의 관계. 그리고 정치 엘리트는 바로 누구예요? 통치권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이죠. 하지만 정치 엘리트의 선출은 어떻게 돼야 된다? 민주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정치 엘리트의 선출은 민주적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정치 권력 관계를, 이런 이제 민주적 선출, 국민들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대표, 이걸 민주주의다라고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화되었는데, 이 제도화의 바로 내용이 뭐냐면 선거를 통한 대표, 대표를 통한 정치,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옆에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정치는 제도를 통해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 배분하는 행위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이 제도는 뭐가 되는 거죠? 대의제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좀 설명하는 방식이 문제가 좀 있는 게, 정치의 양면성과 정치의 의미, 개념 이런 것들이 용어가 정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정말 화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정치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규정할 때는 당연히 과학적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현상설이라는 이 정치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권력현상설, 집단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인 접근이거든요. 정치의 의미를, 우리가 정치의 본질과 관련되는 이 부분은 철학적 접근이에요. 그럼 이걸 분석을 해주면, 구별을 해주면 좀 이해하기가 용이한데, 이걸 전혀 구별을 지금 이제 각종 교과서들이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좀 이해를 하실 때,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정치 현상으로 분석한 정치의 의미를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치가 곧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치를 독일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19세기에 뭐를 통해서 했냐면 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때 이제 행정학 전공하시면 다 아시죠. 그때 독일의 행정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방학이라고 부르죠. 관방학. 그죠? 그 관방학이 바로 뭐냐면 국가현상설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활동이 곧 정치고, 국가의 활동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국가현상설은 국가의 활동이 곧 정치고, 이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 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게 바로 그 독일의 행정학을 지칭하는 관방학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관방학.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국가현상설의 주요 내용은 국가 활동은 정치가 되는 것이고,
국가현상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결국은 행정과 정치의 구별을 어렵게 합니다. 국가가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행정이죠. 국가가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행정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법률에 의한 행정이지 정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정치는 뭐예요? 정치는 의사결정행위입니다. 집행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행정은 밑에다 한번 써보시죠. 행정은 어떤 의미라고요? 집행행위. 집행행위. 정치는 뭐죠? 의사결정행위입니다. 의사결정행위. 자, 국가현상설의 한계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보는 입장에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약사의 조제권, 그 다음에 간호사들의 권리, 이런 권리들은 전부 다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법에 있는 대로 그냥 집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현상설은 법에 의해서 그냥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정치 과정이라는 정치의 역동성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옆에다 적어보시면 정치 과정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정치 역동성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정치 과정을 무시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행정과 집행을 정치로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법률에 따라서 국민들이 복종한다는 그 관계밖에 없죠. 그러니까 권력 관계를 법을 중심으로 권력 관계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 관계는 근데 법에 의한 권력 관계만 존재하지는 않죠. 어디에 존재합니까? 사회에서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권력 관계를 너무 협소하게 국가와 국민의 관계로만 제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행정과 정치의 차이를 무시한다는 말은 아까 방금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집행과 의사결정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가와 정치가의 차이점 바로 그겁니다. 정치가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고요. 행정가는 집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그런 표현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그 표현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공무원은 집행을 하는 사람이지 의사결정을 내리는 집단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 표현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나왔던 게 18세기, 19세기 정치관을 극복하면서 나오고자 했던 게 권력현상설이에요. 정치의 의미를 국가와 국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만 너무 협소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사회 전체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을 보자고 이야기입니다. 사회 전체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의 핵심이 바로 지배와 복종이거든요. 이게 바로 권력현상설이에요. 그런데 권력현상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 무슨 말이냐면 한 가족 내에 존재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 남성과 여성의 관계도 권력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권력현상설은 정치를 넘어서서 사회 문화적인 영역까지 확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권력현상설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어디까지가 정치인지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회에서 벌어지는 갑과 을의 모든 관계,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권력현상설에 따르면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노래가 있잖아. 아름다운 구속. 아름다운 구속.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 복종을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름다운 구속을 당할 거야. 그러면 그것도 권력현상설에 따르면 뭐가 됩니까? 정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권력현상설이 가지고 있는 것, 이 문제점은 사회의 문화적인 모든 영역까지 정치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의 구별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모든 공적 결정을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만 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공적 결정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전부 다 뭐 때문이죠? 권력 때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권력현상설은 정치의 의미를 이것도 온전하게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인간을 복종시키는 것은 정치 권력 말고도 다른 이유가 많다라고 하는 것, 이런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가현상설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세기, 18세기, 19세기 정치에 대한 설명인데 이걸 여전히 교과서에 실어놓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주류 정치학의 정치를 보는 관점은 집단현상설입니다. 집단현상설. 집단현상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했던 영화고, 그 영화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갱스 오브 뉴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 속에 보면 각종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든 집단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들이 서로 어떤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깡패예요. 어떤 건물에 불이 났는데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끌 생각 안 합니다. 뭐부터 하냐면 공적 기관이든 경찰이든 소방대원이든 무슨 각종 이익단체들이 갑자기 출동을 해가지고 그 건물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 물건들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부터 중앙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회의 운영과 시스템과 관리를 누가 하냐? 집단현상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괴짜사회학이라는 책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 괴짜사회학이라는 책의 내용도 뭐냐면 시카고 지역의 외부 지역을 과연 국가가 관리하고 있을까를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시카고 외곽 지역의 빈민가의 정부는 누구냐면 마피아들인 거예요. 마피아도 뭐죠?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집단들이 서로 희소한 가치를 배분해서 받아가는 경쟁의 과정을 제도화시켜서 발전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단현상설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단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의 내용이 뭐죠? 협력, 그 다음에 갈등, 경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집단 간의 협력과 갈등과 경쟁, 이런 것들을 정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면 집단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 방금 했던 협력, 갈등, 경쟁, 이걸 왜 한 겁니까? 희소한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 희소한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뭐예요? 정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처음에 미국은 희소한 가치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의 투쟁과 경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총을 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이 총 가지고 결투를 벌이거든요. 그게 미국의 5대 대통령인가 6대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결투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제도화를 시켜나가는 거죠.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소위 말하는 이제 제도화를 시키는 거죠. 자, 여기에 국회에다 건의를 해라. 그래서 미국은 뭐가 합법화되어 있냐면 로비스트가 합법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총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집단현상설은 미국의 역사를 이해를 하시면 아주 간단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는 집단 중심의 정치로 발전을 한 겁니다. 이스터는 바로 이런 체계를 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자신의 주장을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미국은 국가의 영향력이 사실은 주보다는 약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시스템으로 보냐면 국가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에 나왔던 것처럼 서구 정치학의 중심 개념이었던 국가는 모호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현상설은 어느 나라의 정치 이야기죠? 독일의 18세기, 19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집단현상설의 이야기는 미국의 역사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미국의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국가는 모호해지죠.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정치 과정을 벌이고 있는 집단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정치 과정을 벌이고 있는 집단들이 살아가는 걸 뭘로 비유를 하냐면 생태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생태계로 이해를 하니까 이 생태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이, 과학적 개념이 뭐냐면 체계라는 개념이거든요. 생태계 속에서 주체와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정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 체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투입, 전환, 산출, 환류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나와 있죠. 투입은 뭡니까? 이런 정치적 환경 과정에 자신들의 요구와 지지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과 정당들은 이익을 결집을 시켜서 그 이익을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걸 투입을 받는 곳은 어디예요?
당연히 국가 통치기구겠죠. 우리가 이제 해결해 줄게. 싸우지 마. 제도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통치기구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세 개를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집행부, 두 번째는 입법부, 세 번째는 사법부죠. 원래는 사법부는 여기에 포함 안 시켰는데 최근에 사법부의 위상이 높아져서 정책을 설명할 때 사법부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분파에도 결정하는데 역할도 정치적 역할도 합니다. 얘들이 판결을 통해서. 대표적인 뭐죠?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헌법 불합치 결정이죠. 대표적인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입법부는 법률을 통해서 산출을 하고요. 법을 통해서. 행정부는 집행을 통해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집행은 법적 용어로 따지면 행정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작용. 행정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행정입법도 있고 행정계획도 있고 행정지도도 있고 행정처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은 뭐죠?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법부의 결정 이런 것들이 법을 위헌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분파에도 결정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노조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걸 평가를 내려야 되겠죠. 평가. 그 평가가 바로 뭐죠? 판례입니다. 판례.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냐? 선거와 여론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을 내놓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 그게 바로 판례죠. 자, 이 집단 연상설의 한계는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갱스 오브 뉴욕 같은 그런 미국의 사회의 상을 기준으로 일단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국가가 집단과 권력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집단 연상설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야, 그래도 국가가 집단보다 힘이 센 거 아니야? 제도적으로 힘이 센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힘이 세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면 경찰권이나 군대를 보유하는 건 누구밖에 없죠? 네, 정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단은 군대나 경찰력과 같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독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집단은 변화되고 바뀌기도 하지만 국가는 어떻죠? 성격이 영구적이고 영속적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하거나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집단은 뭐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학 공부하실 때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테니스의 부류에 따르면 의지, 결합 의지에 따라 집단에 가입을 한다. 뭐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집단의 성격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정치의 본질을 한번 봅시다. 정치의 본질이란 말이 어렵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본질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도, 도구,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문화적인 것의 핵심을 설명하는 기능이 뭐냐, 핵심적 기능이. 그러면 정치는 인간의 뭐죠? 발명품이죠. 그럼 인간의 발명품이면서 문화입니다. 그럼 이 문화적인 게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 기능이 뭐냐? 이겁니다. 본질적 기능이. 그러면 이제 정치의 본질은 결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 기능이 뭐냐 그 얘기인데 이상주의와 여기 현실주의가 나눠집니다. 정치를 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어떤 선배한테 제가 정치를 왜 하십니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뭐 그 양반은 6월 항쟁, 매년 6월만 되면 신문 표지에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한테 이제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봤을 때 어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현실주의입니다. 정치를 어떤 자신의 권력을 가지기 위한 도구로서 보는 거죠. 정치의 기능을. 그런데 정치의 어떤 핵심적 기능을 사회 유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본질은 크게 이상주의, 현실주의로 나눠지는데 이상주의는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 나온 대로 복지를 위한 행위, 질서와 정의 구현을 위한 행위 이런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실주의는 방금 이야기했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를 왜 하느냐. 그거야 내가 건설회사 사장이잖아. 그러면 국가에 내가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 장관이 되는 순간 국토부의 모든 계획을 내가 알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럼 앞으로 내 사업에 아주 유리하겠네.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상주의, 현실주의적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표현을 좀 바꾸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상주의자이면서 현실주의자이기도 하죠. 사실 이게 이제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사적인 욕망만을 가진 사람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정치가들의 어떤 욕망인데 현실주의로 그 욕망을 설명한다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라는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현실주의적 인식을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그거는 정치의 양면성이 애초에 논의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디베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 하나는 뭐냐? 권력 투쟁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바로 이상적인 것, 즉 인권 실현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라고 하는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한 수단을 보는 관점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시험에서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거죠? 지금 현재의 어떤 현실주의 정치관은, 지금의 정치관은 라즈웰이 이야기했던 대로 현실주의적 정치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분배 결정, 희소한 분배를 결정하는 기 위한 것이 바로 정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분배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적 결정, 분배 결정, 결정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느냐? 그 옆에다, 세 번째, 여기에 대한 답은 3번이 됩니다. 결정의 정당성은 자발적 동의와 복종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런 권력을 자발적 복종이나 동의를 이끌어내는 권력을 권위라고 하는 거죠. 권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스트는 현실주의 정치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건 다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희소한 가치 권위적 배분 과정이고, 분배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당연히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의 정치는 사익의 조정 과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 구별이 안 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본권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당화 시켰냐. 분배 방식의 제도화를 통해서 분배를 정당화 시켰다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대표가 결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는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 지금 우리의 제도화 방식은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정치학을 하는 분들은 저도 이제 가끔씩 정치학을 하는 분들하고 전공자분들하고 아예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정치학을 과학으로 인식을 하는지 정치학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인문학적인 것으로 인식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고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헷갈림은 그분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정치학의 연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 사회학 교과서의 앞부분에 보면 사회학은 사실과 가치를 같이 다뤄야 될까 아니면 사실만을 다뤄야 될까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정치학 교과서의 어떤 첫 번째 주제에서 논쟁거리 뭐냐? 정치학은 과학일까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정치학은 과학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과학이 아니었지만 과학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국제정치를 한번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국제정치는 과학이 없습니다. 과학이 없고 국제정치사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싸웠고 뭐 지금의 이제 나폴레옹이 어떻게 막 대륙을 봉쇄를 했고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전부 다 뭐죠? 정치사죠. 역사 속에. 그리고 정치 철학밖에 없어요. 정치 사상. 그러니까 정치학은 실제적으로 20세기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학은 대부분 다 역사와 인문학적인 어떤 파트였지 이걸 과학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이 된 거는 20세기 초반에 과학이 발달하는 심리학이 발달하는 행태주의 여기서도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학에서 행정학에서 행태주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거공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학은 본격적으로 과학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 이론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경제학은 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드렸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치학도 과학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구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훈련을 잠시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자, 우선 정치학 연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철학적 연구 방법 옆에 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세기 중반까지 되어 있죠. 정치학은 이때까지는 과학이 아니에요. 철학이지. 철학과 논리적 사고 같은 이야기지. 그래서 일종의 보면 사고 실험입니다. 사고 실험. 이 사고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대표적인 정치학적인 내용이 사회계약론, 그 다음에 시험에 2년 전에 나왔던 공리주의, 그 다음에 헤겔과 마르크스의 주장, 이런 것들 전부 다 철학적 연구 방법의 정치학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냐? 철학적 연구 방법이니까 주로 대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치의 목표, 정치의 개념, 그 다음에 국가는 무엇이고 국가는 왜 필요하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주로 다루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간관, 국가관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냐면 정치 철학적인 주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 실험들이 전부 다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철학적 방법이에요. 이는 뭐냐? 대부분 다 보면 당위입니다. 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어떻게 하죠? 국가는 아름다워야 된다. 국가는 정의로워야 된다. 당위적인 결론이죠. 윤리적 판단입니다. 철학이 기인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8세기, 19세기 독일의 관방학. 그때부터는 이제 정치를 뭘로 보느냐? 법과 제도로 봅니다.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국가 현상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전했던 정치학이 뭐냐? 헌법학, 관방학, 정부형태예요. 그냥 헌법학은 정치적인 성격을 굉장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법적 제도적 연구 방법의 주요 세단은 당연히 역사적인 조사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학의 독립적인 학문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철학이나 사상으로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이나 사상으로도 벗어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과학적 방법은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은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정치 과학적 방법이 되면서 정치 현상이 모두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행태주의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공학 이런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 특징을 이해를 하시고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치학 이론은 가치의 문제를 배제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가치를 배제시켜서 과학으로 등극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행태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문제와 행정의 문제 같은 것들을 가치를 분리시키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치와 사실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주장, 함께 다뤄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후기 행태주의였고 후기 행태주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스턴이죠. 이스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표현이 등장해요. 안다는 것은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행동한다는 것은 부조리한 사회의 재편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선가 많이 본 교육 철학에서 본 표현이죠. 안다는 것은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행한다는 것은 삶에 투영되는 거고 이런 어떤 주장이 논리가 제기됐던 게 언제부터죠? 실존주의부터입니다. 실존주의 교육 철학의 내용과도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다양한 정책 이론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회경영론, 철학적인 사고 실험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쪽에서는 어떤 가정을 하냐,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평등하다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사회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지 이걸 논리적으로 도출합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은 변수로 따지면 사회계약은 국가나 사회 입장에서는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독립변수. 이해되시죠? 사회는 종속변수가 됩니다. 사회계약, 독립변수, 국가와 사회의 탄생, 종속변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볼 때마다 이제 앞으로 이거는 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항상 보면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시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로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가정을 하고 그 가정에 따라서 사회계약이라는 독립변수가 있고 그 독립변수가 제한정부라는 것을 만들고 시민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루소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사회 불평등한 사회가 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공동선, 일반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사회계약을 맺고 그리고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거지. 막시즘도 마찬가지죠. 막시즘도 독립변수는 뭐냐면 결국 경제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제가 결국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제가 결국 정치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학 이론의 제도주의의 독립변수는 뭘까요? 국가의 제도, 법, 정치 현상이에요. 엘리트 이론의 어떤 독립변수는 뭘까요? 정치 엘리트 의지와 신념, 정치 현상입니다. 기능론, 나중에 사회학 공부하시도 마찬가지인데 기능론이 제기하는 일탈을 해소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뭘 어떻게 결론 내리면 되냐면 사회규범을 재사회화시키는 겁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일탈이 발생하거나 모든 일들이 학습이 되거나 일탈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결정하는 것은 뭐죠? 사회화를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사회화가 독립변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능론을 보면서도 기능론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뭐죠? 독립변수가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현상이 종속변수면 행태주의는 인간의 행동과 태도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정치집단론과 정치과정도 마찬가지죠. 정치과정이나 정치현상은 정치집단이 정치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정치체계론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는 생태주의, 생태학에서 응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환경과 정치 주체의 상호작용이죠. 이것이 정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근대화론은 또 마찬가지겠죠. 근대화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치 변동을. 신제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지금 이 단순한 걸 왜 자꾸 하는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제가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무엇을 어떻게 배웠을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대학 교재의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봤잖아요. 그죠? 정치란 무엇인가를 봤는데 정치란 무엇인가는 정치학의 결론입니까? 정치학의 시작입니까? 시작이라고? 결론입니다. 결론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를 공부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면 정치를 공부하는 입장은 정치가 결론이잖아. 맞죠? 정치가 무엇인지 아는 거.
그러면 이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각종 독립 변수들을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교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 다 종속 변수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해요. 각 파트마다. 이 종속 변수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사회문화에 속해 있는 일탈 이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웁니까? 일탈부터 배우죠. 일탈이 종속 변수예요, 독립 변수예요? 종속 변수잖아. 그리고 일탈에 관한 이론 이래가지고 제목이 나오죠. 그럼 일탈에 관한 이론들은 주로 뭘 연구하는 거겠어요? 일탈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일탈을 일으키는 독립 변수를 주장하는 거죠. 사회 해체 이론 뭐죠? 사회가 해체되었으니까 일탈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갈등론은 뭐예요? 사회가 불평등하니까 일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독립 변수를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은 일탈에 관한 이론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은 종속 변수는 우리가 접하는 거의 현실입니다. 종속 변수는. 그러면 이 현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독립 변수가 전부 다 이론적인 대립이거든요. 그러면 이론적 대립을 봐야 되는 거잖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폐암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폐암을 연구하는 사람이 폐암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입니까? 독립 변수입니까? 폐암을 연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폐암은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연구하는 게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론은 뭘 다룬다? 독립 변수를 다룬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반드시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독립 변수, 어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관계를 설명하느냐. 이 인문학이고 사회과학의 어떤 기본적인 체계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책을 읽을 때도 편해지십니다. 자, 전체적인 조망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고 이 내용 중에 내가 아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정리할 때 활용을 하시면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론은 일단 끝났고요. 잠시 쉬었다가 오늘 진도는 어디까지냐면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까지입니다. 예, 이거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